140페이지 한번 펴보시고요. 교재 없는 분 없죠? 지난주에 하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중추신경계는 마찬가지로 이제 생물 시간에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똑같이 나오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기본적인 구조 정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생물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용어 정도만 머릿속에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실 때 이런 게 있었지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물 같은 경우는 특히 인간과 관련된 거는 구조를 먼저 기억하세요. 구조와 기관의 위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걸 잘 기억해 주세요. 신경계는요, 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우리가 이제 뉴런이라고 해요. 뉴런. 그래서 기본 세포예요. 신경 세포를 이제 우리가 뉴런이라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뉴런에 이제 세 가지 구조가 있었죠. 세 가지 구조. 머리가 되는 부분이 이제 축삭돌기가 있었고요. 신경 세포체가 있었고요. 신경 세포가 되는 몸체, 신경 세포체가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가지처럼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나뭇가지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 돌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세포체 몸체를 따라서 이렇게 가느다란 노끈 같은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극이 이렇게 전달돼가지고 가지 돌기에서 전달을 받은 다음에 신경세포체에서 해석을 해서 이제 여기서 전기적 신호를 따라가지고 자극이 이렇게 이제 전달되겠죠. 자극이 전달되는 통로를 우리가 축삭돌기라고 하고요. 그냥 말단에 자극을 전달해주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되는 곳이 있는데 이걸 그냥 말단이라고 해요. 축삭돌기, 말단.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또 다음 뉴런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한 줄로 쭉 이어져 있고, 물론 뭐 이쪽 방향이 있을 수도 있고 등등등 있겠지만 어쨌건 쭉 이어져 있고요. 그래서 자극은 머리에서 들어와서 꼬리 쪽으로 쭉 따라서 나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처음에 좀 이름이 어렵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뉴런이라고 해요. 뉴런. 특히 요 구조는 이제 운동 뉴런의 모습이 되겠고요. 감각 뉴런이라고 해가지고 감각신 정보를 받아들이는 또 세포체가 있잖아요. 세포는 이렇게 가운데 이제 돌기가 발달해서 신경 세포체가 축삭돌기 가운데 발달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감각 뉴런. 그리고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감각 뉴런에서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정보를 해석해가지고 판단 내리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연합 뉴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합 뉴런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축삭돌기는 이제 별로 발달돼 있지 않고 가지돌기가 많이 발달돼 있다고 했잖아요.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사방으로 정보를 빨리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돌기가 잘 발달했어요. 축삭돌기는 발달해 있지 않고. 그래서 운동 뉴런은 또 축삭돌기가 잘 발달해 있고 이런 특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뉴런에 세 가지가 있는데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이 세 가지가 있고 특히 이제 운동 뉴런에 대해서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는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그죠? 그래서 감각 뉴런 같은 경우는 이제 감각신경을 이루고요.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세포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연합 뉴런은 감각 뉴런에서 전달한 정보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보를 해석해가지고 통제한 다음에 보내는 역할. 운동 뉴런으로 보내서 이제 골격근 같은 걸 수축하게끔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 뉴런 기억해 주시고요. 연합 뉴런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와 척수의 세포가 연합 뉴런이 되겠어요. 그렇죠? 뉴런이 세포예요. 신경세포. 그다음에 운동 뉴런은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응기라고 해가지고 골격근 같은 걸 이제 수축하게끔 압점을 내가 봤다. 그러면은 감각 뉴런인 감각신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눈으로 봤죠. 그다음에 머리에서 압정이 있으니까 손을 떼야겠지. 하겠죠? 판단을 내린 다음에 이제 손으로 명령을 내리면 얘가 명령을 받고 이렇게 딱 떼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똑같이 이어지니까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중추신경계 같은 경우는 뇌 구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했고요. 그냥 이제 그리진 않고 순서대로만 쓸게요. 대뇌, 간뇌, 중간뇌, 그다음에 뇌교,
연수, 그다음에 척수, 그다음에 내교 뒤쪽으로 이제 소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구조 잘 기억해 주시고요. 물론 당연히 지금은 뭐 자세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대내는 아시잖아요, 그치? 우리가 이제 내라고 생각할 때 기본적인 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간내 혹시라도 기억하실 수 있는 중간내까지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연수, 척수, 소내 다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이 중에서도 중간내는 빼고 얘 세 개 대내, 연수, 척수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운동 능력하고 관계된 거니까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그죠? 김연아 같은 운동 선수들이 운동 능력을 몸으로 익히잖아. 그래서 야구 선수들은 배팅 능력을 키우잖아. 이런 것들이 다 운동 능력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그건 손해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균형이라든지 평형이라든지 운동 능력을 습득하는 게 이런 게 손해니까 쉽게 외울 수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대내, 연수, 척수 잘 기억해 주시고, 연수 중간내부터 보시면 중간내는 눈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안구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공반사라고 해가지고 눈 깜빡인다든지, 이제 홍채를 조절해가지고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이런 것들 있죠. 동공반사라고 해요. 그 다음 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 유지의 중추예요. 예를 들어서 소심한 후구 그래가지고 소화, 심장, 호흡, 구강. 소화 관련된 거, 심장과 관련된 거, 심장 뛰게 하는 거, 호흡은 우리가 이제 숨 쉬는 거. 그다음에 구강 반사는요, 기침, 재채기, 구토, 하품 뭐 이런 것들 있지. 기침, 재채기, 하품, 구토 이런 것들 내 의지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하품하잖아. 네. 산소가 모자라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졌을 때, 아니면 졸릴 때 하품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구강 반사라고 하거든요. 입구자 써서. 그래서 소심한 호흡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가 연수란 친구는 소심한 호흡이에요. 어쨌건 그래서 생명과 관련된 거는 연수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척수는 이제 뇌하고 쭉 연결돼서 이제 줄기잖아요. 척추뼈 안에 있고, 척수는 여러 가지 뭐 감각을 통로 역할도 하고요. 요거는 뭐 당연한 거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무조건 반사라고 해가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들이 또 여기서 있어. 그러니까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중간내에서의 동공반사, 눈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연수에서는 소심한 호구. 그 다음에 척수에서는 무조건 반사.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요거 똑같이 고등학교 때도 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억해두면 좋겠죠. 그치? 무조건 반사는요, 배변, 화장실 가고 싶은 거, 배뇨. 그 다음에 무릎 반사라고 해서 여기 무릎 딱 치면 저절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무릎 반사. 그리고 회피 반사라고 해가지고, 혹은 움츠림 반사라고 그래서요. 뭔가 내가 무서운 게 있어.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움츠리게 되잖아. 공포에 떨면 이렇게 움츠리게 되잖아. 그치? 그리고 내 몸을 부하기 위해서 몸 자체가 이렇게 안쪽으로 오므라들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회피 반사라고 해요. 그래서 배변 배뇨, 무릎 반사, 회피 반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대뇌에서 명령을 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명과 관련돼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행동들을 우리가 무조건 반사라고 해요.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용어 하나만 정리하면요, 중간내, 내교, 연수를 내에 있는 줄기라고 해서 내의 줄기라는 용어를 쓰고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등학교 때는 아니면 수능 때는 내줄기가 뭔지 알고 있어야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용어 정리를 꼭 해놓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기능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더 필요하신 거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추신경계는 이제 대뇌와 척수를 중심으로 이제 신경들이 이제 퍼져 나가거든요. 대뇌에서, 그러니까 뇌에서는 뇌신경들이 뻗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척수에서는 척수신경이 31쌍이 그 62개가 있는 양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단으로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정보를 넘겨주겠죠. 전달해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말초신경이라고 하고요. 골격근을 구성하는 채성신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내장을 움직이게 하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자율신경에서 배우고 있죠. 자율신경이라는 거는 내장 같은 거 있죠. 뭐 위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소장이라든지 이런데 내장과 관련된 연결된 신경을 말하는 거고요. 교감하고 부교감 신경으로 있다. 교감은 주로 이제 뭔가가 긴장하거나 운동하고 있을 때 활성화되는 신경이라고 그랬었고요. 휴식하고 안정 시에는 부교감 신경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경계는 크게 중추,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된 중추신경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추신경에서 뻗어나가는 말단으로 뻗어나가는 말초신경계가 있어요. 중추신경계는 이제 대뇌와 척수, 뇌와 척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는 뇌하고 척수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간단한 신경들을 말하는 거고, 얘네는 채성신경하고 이제 자율신경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채성신경은 이제 아까 전에 우리 했던 운동신경. 그래서 얘네는 골격근을 수축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얘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데 얘는 교감하고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지고요. 얘는 골격근이잖아요. 근육. 얘는 이제 내장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거고, 교감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볼게요. 얘는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부교감은 억제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기간에 따라서 반응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하나씩 보면요. 동공. 교감은 운동하고 있을 때 아니면 긴장하고 있을 때 생각하시면 되고, 부교감은 쉬거나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아니면 밥 먹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공, 호흡, 소화,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호흡, 심장, 소화, 그 다음에 방광 이렇게 할까요? 동공은 운동하고 있으면 동공이 커져야겠죠. 네, 잘 봐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시야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동공은 확대되고요. 네, 호흡은 이제 가파라지겠죠. 그래서 호흡이 촉진. 플러스라고 쓸게요. 심장박동도 촉진돼야겠죠. 운동하고 있는데 소화를 시키고 있으면 안 되겠지.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운동하는 데 써야겠죠. 그지? 그래서 소화는 억제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그리고 방광.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 방광이라는 거는 오줌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줌 화장실에 덜 가게 해야겠지. 그러니까 방광을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방광은 확대. 이 정도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확장. 그 다음에 반대로 부교감은 이제 쉬고 있을 때니까 눈이 이제 조금 풀어져도 되겠죠. 졸리니까 촉소. 그 다음에 호흡은 억제가 되겠죠. 억제가 아니죠. 억제. 이제 조금 숨을 천천히 쉬어도 된다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심장은 천천히 조금 뛰어, 물론 이제 천천히 뛰면 안 되겠지만, 운동할 때에 비해서는 좀 여유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소화는 이제 소화를 잘 시켜야겠지. 그러니까 소화는 이제 촉진되겠죠. 밥 먹고 있거나 쉬고 있으니까 이제 소화시켜도 돼. 그 다음에 방광은 이제 화장실 갈 시간이니까 방광은 이제 축소가 돼서 화장실 가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교감은 주로 이제 운동, 긴장 이럴 때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거고, 내장 기관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촉진하거나 억제하거나 하는 거고요. 부교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말씀드렸지만 휴식하고 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휴식이나 안정시, 됐죠? 이거 잘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넘겨주시고요. 자극에 따른 이제 반응의 경로도 있는데요. 자극에 따른 반응 경로는 크게 뇌를 거치는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뇌를 거치지 않는 반응이 있어요. 뇌를 거치는, 우리 중추신경계에서 뇌를 거치는 반응을 우리가 의식적인 반응, 의식과 관련된 반응이라고 해서 의식적 반응이라고 하고요. 대뇌가 역할을 한다. 대뇌가 우리 이제 연합 뉴런에서 이제 명령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뇌에 있는 연합 뉴런이 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반사가 있는데, 무조건 반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간내에 있는 동공 반사, 그 다음에 연수에 있는 소심한 호흡, 그 다음에 척수에 있는 척수의 무조건 반사들, 배변 배뇨, 무릎 반사, 회피 반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세 군데에서 이제 나눠서 하는데, 특히 이제 뭐 척수를 뭐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뇌와 관련 있지 않고 척수라든지 나머지 중간내, 연수와 관련된 것들이 무조건 반사 혹은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해요. 그렇죠? 무의식적 반사. 그래서 경로를 보시면요.
뭐 의식적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감각 정보로 들어와가지고 감각신경 그 다음에 대뇌를 거쳐가지고 척수를 거쳐서 운동신경으로 지나간다. 그래서 대뇌라는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무조건 반사 같은 경우는요, 감각신경으로 들어와서 그냥 척수를 거친 다음에 바로 운동신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연합 뉴런도 당연히 척수에 있는 연합 뉴런을 거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호르몬 볼게요. 호르몬은요, 여기서 제가 이제 간내는 넘어갔는데, 간내는 역할이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아니면은 우리의 이제 생명과 관련된 것들, 여기 있는 생명 유지를 명령을 내리는 게 이제 간내에 있는 시상 혹은 시상 하부가 명령을 내려서 얘가 연수가 이제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어쨌건 그래서 이때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생명 유지를 할 때 얘가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이렇게 쓸게요. 간내는 이제 생명 유지와 관련된 것들 아니면은 항상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 뭐 체온이라든지 아니면 뭐 체액이라든지 농도 같은 거 있죠. 물의 농도, 혈액의 농도, 그 다음에 혈당량이라 가지고 혈당 안에 있는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거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상성이라고 해요. 오늘 할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는 역할을 두 가지로 하는데 자율신경을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호르몬을 분비해서 조절을 해요. 그래서 호르몬 분비를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간내에 있는 시상하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간내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시상하부, 시상 밑에 있는 시상하부.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호르몬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라고 보시면요, 표에서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 비교돼 있는데요.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분비가 된다는 거, 내 분비샘에서 분비가 돼서 혈액을 타고 이제 내가 필요한 기관 혹은 표적 기관이라고 하는데 표적 기관 혹은 표적 세포에 가가지고 작용을 한다. 이제 혈액을 타고 가니까 신호 전달 속도는 느려요. 하지만 작용 범위는 되게 넓고 지속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호르몬이란 건 혈액을 타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작용 범위가 넓고 지속적이야. 하지만 호르몬이란 거는 내가 작용하는 기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신경이라는 거는 이제 뉴런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신경 세포 뉴런이 중심이 되고요. 신호 전달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고요. 그 다음에 작용 범위는 좁다. 신경이 작용하는 곳에만 이제 효과가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범위는 지속적이고 범위는 좁고 지속적인 거는 일시적이다. 효과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호르몬 한번 보면요, 내분비샘과 호르몬 돼 있는데요. 당장 지금 외울 수는 없고요. 위치 정도만 잘 한번 기억해 주시고 어떤 역할을 한다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제 내하 수체라고 돼 있는데요. 내하 수체는 대뇌 밑에 간내가 있는데 간내의 위쪽을 시상이라고 하고 아래쪽을 시상하부라고 해요. 시상이 있는 아랫부분 시상하부. 그래서 여기 뇌가 있고요. 이렇게 있고 시상하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죠. 여기 시상이 있고 시상하부가 있는데 여기에 조그만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여기를 내하수차로. 시상하부의 끝에 달려 있는 작은 주머니, 호르몬을 분비하는 주머니가 있고요. 내하수체라는 기관이 있고요. 여기 앞쪽을 전엽, 뒤쪽을 후엽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엽과 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다르긴 한데 제가 간단하게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해요. 우리는 뭐 구분해서 외우진 않으니까. 어쨌건 생장 호르몬, 갑상생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뭐 등등등 있는데 앞쪽에서 그러니까 내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우리가 생장 호르몬, 여러분들 키 크는 거 있죠? 키 크는 거 관련된 생장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생장 호르몬의 기능은 몸의 생장을 촉진한다. 몸의 생장을 촉진, 그러니까 길의 생장을 촉진하고요. 그 다음에 뼈와 근육의 발달을 촉진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호르몬 중에 하나다. 어른이 되면 당연히 적게 분비가 되겠죠. 그리고 갑상생 자극 호르몬인데요. 갑상생 자극 호르몬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하수체 전엽 호르몬이고요. 갑상샘에 있는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이 갑상생 자극 호르몬. 그래서 좀 어려운데 내하수체에 있는 셀에서 갑상생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그러면 갑상생 자극 호르몬이 갑상생을 자극하겠죠.
갑상샘이라는 거는 우리 성대 앞쪽에 있는 약간 나비 모양으로 생긴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갑상샘과 관련된 이제 티록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갑상샘 호르몬이 여러분들 이제 물질 대사를 체온 조절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어쨌건 갑상샘을 자극을 하면 갑상샘에서 갑상샘 호르몬 요거를 이름이 원래는 이제 티록신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겨울에 추워. 그러면은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갑상샘을 자극을 시켜. 그럼 갑상샘 호르몬에서 갑상샘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내 열을 발산시키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면은 내가 운동을 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갑상샘을 자극하면 갑상샘이 갑상샘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 역할을 한다. 좀 말이 복잡해요. 어쨌건 알겠죠? 네, 그래서 뇌하수체에서 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을 자극하기 위한 호르몬. 그러면은 갑상샘이 자극이 되면 갑상샘 호르몬이 나오도록 유도를 한다. 알겠죠? 그래서 티록신 분비 촉진되는데 이 티록신이 이제 갑상샘 호르몬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정소라든지 난소를 이제 자극하는 호르몬이 이제 생식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고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항이뇨 호르몬도 있는데 이뇨라는 건 오줌이잖아. 항자가 붙으면 오줌을 못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운동하고 있거나 땀 배출이 심해. 그러면요 몸에 수분이 부족하잖아. 그러면은 수분을 좀 재흡수를 시켜야 되잖아. 오줌으로 나가는 걸 방지시켜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오줌으로 나가는 걸 억제하고 수분을 재흡수시킬 때 어디서? 콩팥에서. 그래서 내가 운동하고 있거나 땀을 많이 흘려서 지금 수분이 부족해, 아니면 갈증을 느껴. 그러면요 콩팥에서 항이뇨 콩팥에서 오줌을 재흡수할 수 있도록요 뇌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를 시켜. 복잡하죠?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면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갑상샘인데요. 갑상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티록신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고요. 세포호흡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서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열을 발산하고 싶을 때, 뭐 겨울 같을 때 특히 많이 또 발생할 수 있겠죠. 특히 티록신 같은 경우는요 부족하면 갑상샘 뒤에 가시면 기능 저하증, 그다음에 항진증 이런 식으로 해서 갑상샘이 과다하거나 과소했을 때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인의 좀 많이 문제되는 질병 중에 하나가 갑상샘과 관련된 질병이 있어요. 뒤에 가서 하고, 부시는 콩팥 위에 붙어있는 삼각형 모양의 꽃갈콘처럼 생긴 주머니거든요. 거기에 있는 이제 호르몬이고요. 이제 자율신경들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자율신경과 유사한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심장박동을 촉진하고요.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혈압 상승을 하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슐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티록신하고 인슐린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동그라미 쳐놓고 나중에 중요하게 꼭 외우시고요. 인슐린은 생물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광합성 뭐 등등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슐린이에요.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꼭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앞으로 많이 볼 내용이고, 아시안계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질병 중에 하나가 당뇨잖아요. 당뇨가 인슐린 때문에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인슐린이라는 용어를 꼭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자라는 기관이 있고, 이자는 간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있으면 요 밑에 이렇게 길쭉한 기관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이자가 되겠고, 우리는 이자는 어디서 봤냐면은 소화단원에서, 2학년 소화단원에서 소화액을 분비하잖아. 그치? 소장에서. 그때 이자에게 있는 소화효소가 여러 가지 지방도 분해하고 단백질도 분해하고 탄수화물도 분해 3대 소화효소가 이자에서 분비된 소화효소였었어요. 기억하니? 그래서 이자 역할이 호르몬 분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효소 분비가 있는데, 소화효소는 이제 소장에서 분비되는 그 3대 소화효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호르몬은 이제 베타세포하고 알파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알파세포에서는 이제 글루카곤을 분비하고요.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해요. 글루카곤의 역할은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포도당을
평소에 저장해놨던 걸 혈당에 이제 포도당이 부족하니까 포도당을 혈액으로 이제 공급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루코젠으로 합성을 해놨다가 간에서 이제 포도당으로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분해시키는 역할. 지금 배우는 인슐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밥을 먹었어. 그러면은 포도당이 이제 혈액에 많아지는 거잖아요. 소화를 했으니까 포도당이 많아졌잖아. 탄수화물 많이 소화시키면, 그지?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밥을 먹고 빵을 먹으면은 포도당으로 온몸에 흡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혈액을 타고 포도당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얘를 이제 저장을 시켜야 돼. 뭘로? 글루코젠으로. 그래서 얘를 합성시켜. 포도당은 하나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육각형짜리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글루코비젠이라는 건요, 얘를 여러 개를 연결한 걸로 말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지도 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포도당 하나를 여러 개를 합성을 시켜서 간에서 합성을 시켜서 저장을 해놓는 거를 이제 인슐린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루코젠으로 합성시켜서 역할은요, 혈당량을 줄이는 역할이에요. 글루카곤은요, 글루코젠을 포도당을 분해해서 우리가 뭐 배고프고 에너지가 부족할 때 혈당량을 늘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인슐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역할. 그런데 인슐린이 부족하면요, 포도당을 줄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포도당이 계속해서 몸으로 배출된단 말이에요. 뭘로? 오줌을 통해서. 그래서 오줌을 통해서 포도당이 계속해서 나가는 병, 당뇨병, 오줌요자, 그 다음에 포도당 할 때 당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병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배울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 인슐린 동그라미 쳐놓고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난소와 정소가 있는데요. 난소는 이제 여성에서 에스트로겐을 분비해서 2차 성징. 그 다음에 청소년기 때 좀 많이 주로 막 분비되겠죠.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소에서 테스토스테론에서 2차 성징과 관련된 것들. 남성의 2차 성징 같은 경우는 털이 나고 근육이 발달하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그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호르몬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호르몬은 특히 이제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들이 있는데요. 과다하거나 과소했을 때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겨요. 그래서 생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결핍 시 이제 키가 청소년기에 생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키가 덜 자라겠죠. 네, 그런 걸 소위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생장 호르몬이 과다한 경우가 있는데요. 청소년기에 너무 많이 분비돼. 그럼 키가 굉장히 커지겠죠. 거인증이라고 하고, 만약 청소년기 이후에 어른이 된 다음에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장 호르몬이 계속해서 분비가 돼. 그러면 말단부만 커지는 병. 그러니까 손이 이만 농구공만, 소뚜껑만 해서 아니면은 코가 뭐 이만해지고, 네,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체온만 아닌데 혹시 모르지? 체온만. 집에 가서 나중에 체온만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체온만 예전에 실험도 하고 K2 같은 뭐 이제 이종격투기 이런 것도 하고 해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그 사람 키를 보시면 2m 한 굉장히 커요. 한 20인치인가 뭐 굉장히 커. 그런데 손발도 굉장히 커요. 얼굴도 이만하고. 그래서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뭔가 뇌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그래서 키도 크고 말단부도 되게 큰 그런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쨌건 그래서 그런 거를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고요. 티록신 결핍인데, 티록신이 결핍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돼 있는데요. 티록신 자체가 물질 대사를 원활하게 해가지고 체온을 조금 올리는 역할도 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잖아. 근데 부족해. 그럼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겠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 굉장히 약간 좀 소심해지고, 네, 운동이 부족해지고, 그죠? 그래서 쉽게 피로해지고 추위를 잘 타겠죠. 열 발산을 잘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대사를 잘 못하니까 체중이 좀 증가하는 편이겠죠. 네, 잘 먹지도 않고. 이런 분들은 되게 몸이 조금 뭐랄까요? 활동적이지 않죠. 네, 물질 대사를 잘 못한다는 병이 생기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되는데요. 항진이라는 건 계속해서 뭔가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물질 대사가 계속해서 활성화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운동도 안 했는데 계속해서 체중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체중이 빠지니까 이제 얼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빠지다 보면 눈이 이렇게 돌출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안구가
눈이 노출된다 쓰여있죠. 네, 맥박이 빨라지고 눈이 노출되고 체중이 감소한다. 왜냐? 물질대사가 계속해서 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병이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인슐린이 결핍하면 당뇨다. 쉽게 피로해지고 체중이 감소하고요. 에너지가 계속해서 오줌을 통해서 포도당이 빠져나가니까. 그지? 그 다음에 오줌을 통해서 포도당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니까 삼투압 때문에 계속해서 오줌 나가고 나는 갈증을 느끼니까 물을 계속 마시고, 그리고 오줌이 포도당이 계속 나가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또 먹는 게 계속해서 땡기고, 그래서 허기지고 갈증이 오니까 먹는 것도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마셔. 그런데 살은 계속 빠져. 이런 병을 당뇨라고 하고요. 당뇨에 걸리면은 이제 나중에 있는 여러 가지 성인병과 연결돼서 또 질병이 더 커지게 돼요. 이런들 이제 병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항상성인데요. 항상성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보시면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환경이 변해 주변에서,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추워졌어. 밖에 나갔더니 추워졌어. 다시 이제 봄이 되니까 따뜻해졌어. 여름이 되니까 더워졌어. 이럴 때마다 내 체온이 계속해서 일정 유지가 되잖아요. 우리 사람은 37.5도씩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치? 이런 걸 항상성이라고 해요. 항상성의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우는데요. 보통 생물에서는, 중고등학교 생물에서는 체온 유지하고, 그 다음에 삼투압 조절 해가지고 체액에 있는 물 있죠, 물. 체액 농도 조절, 그리고 이제 혈당량 조절. 아까 전에 우리 인슐린이 됐던 그 혈당량 있죠. 혈액에 있는 포도당 양. 혈액에 있는 포도당 양 같은 경우는요 100mg을 항상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좀 초과되거나 부족하면 병에 걸릴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게 혈당량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체온 유지, 삼투압 조절, 혈당량, 이 세 가지를 배울 건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체온하고 혈당량 조절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건 환경이 변했을 때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걸 항상성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생물학에서는 이 항상성이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될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항상성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율신경하고 호르몬이 조절을 시킨다. 됐죠? 자, 체온 조절 과정을 보시면요. 간내 명령인데 간내에 있는 시상하부가 명령을 내리는 거 보시고요. 그래서 열 방출량과 열 발생량을 조절해서 체온을 유지한다. 36.5도나 37.5도 사이에서 체온을 유지하겠죠? 밑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체온을 중심으로 했을 때 왼쪽은 더울 때, 오른쪽은 추울 때예요. 왼쪽으로 체온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간내 시상하부가요 명령을 내리겠죠. 아, 지금 온도가 더우니까 이제 체온을 낮춰야겠다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켜요. 거기다 이제 밑줄여 놓고요. 혈관이 확장돼서 혈류가 잘 흐르면요, 몸에 있는 혈관이 이제 열을 흡수해서 들고 갈 수 있겠죠. 가져갈 수 있겠지, 그치? 온몸에 있는 열을 가지고 순환을 시킬 수 있겠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체온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시상하부가 명령을 내려요. 간내에 있는 시상하부. 간내에 있는 시상하부에서 이제 조절을 하겠죠. 처음에 피부로 오는 혈관을 확장시켜라. 그리고 땀 분비를 촉진시켜라. 혈관이 확장돼서 이제 혈관이 많이 흐르게 되면서 열을 많이 싣고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땀 분비를 촉진시키니까 어떻게 되냐? 땀을 분비시킨다는 거는 온몸에서, 땀이라는 거는 물이잖아. 물이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되니? 땀이 수증기로 뭐한다? 기화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화, 열 뭘까요? 흡수, 방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를 기화라고 하잖아, 그치? 기화가 될 때 열을 흡수하죠, 흡수, 그치? 기화열을 흡수. 기화열을 흡수하면서 주변의 온도를 어떻게 하죠? 얘는 열을 흡수했으니까 주변 온도는 낮아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땀이 수증기로 기화하면서 발생하는 기화열 흡수 때문에 주변 온도가 낮아지면서 내가 시원함을 느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땀을 배출시킴으로써 기화열을 흡수해서 주변 온도를 낮춰서 내 체온을 낮추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상태변화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여기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열 방출량이 감소되겠죠. 아니지. 방출량은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체온은 낮아지고요. 만약에 체온이 낮았어? 그럼 마찬가지로 시상하고 관내에서 또 역할을 하겠죠. 똑같이 이제 명령을 내리겠죠. 처음에 이제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을 수축하고요. 혈관을 수축해서 온몸에 있는 혈액에 흐르는 양을 좀 줄여. 그러면은 이제 열을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것을 방지시키겠죠. 그러면 주변에 곳곳에서 열이 계속해서 조금 천천히 머물러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근육을 떨게 만들어요. 근육을 떨게 해서 이제 열을 발생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내하 수체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내하 수체가 갑상생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하겠죠. 아까 전에 했던 거 자극 호르몬. 그러면 갑상생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갑상샘이 이제 자극을 받고요. 그러면은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분비하겠죠. 티록신의 역할이 물질 대사를 촉진하고 열을 발생시켜 준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열을 발생시켜요. 그리고 혈관 수축에 의해서 이제 열 방출량은 감소되겠죠. 자, 이런 것도 이제 나와 있으면 잘 기억해 주시고요. 체온이 올라갔을 때 시상하부에서 이제 간내 시상하부에서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땀 분비를 촉진해서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면서 체온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체온이 낮아졌을 때 시상하부에서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열 방출량을 줄이고요. 그다음에 근육을 이제 떨게, 그지? 그러면서 열 발생을 증가시키고요. 그다음에 내하수체에서는 갑상생 자극 호르몬을 통해서 갑상샘에 티록신을 분비하도록 하고 티록신은 물질 대사를 촉진하겠죠. 세포호흡을 촉진하면서 에너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열 발생도 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기관들의 협력으로 체온을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기관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한다. 우리 몸 주변의 환경이 변했을 때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 항상성. 그렇죠? 그래서 체온 조절 별표 쳐놓고요. 체온 조절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혈당량 조절인데 혈당 조절도 별표 쳐놓고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중학교 시험에서도 나오고요, 고등학교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똑같이 계속해서. 근데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는 용어에서 더 추가가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체액 농도 조절 3토까지 하나가 더 추가된다 해주시면. 3번 혈당량 조절 보시면요, 혈당량은 피에 혈액에서 포도당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포도당도 너무 많으면은 안 되고 너무 많으면 이제 당뇨라는 병에 걸린다고 그랬고요. 부족하면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비실비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당량을 항상 일정하게 조절시켜줘야 돼요. 그거의 역할이 혈당량 조절 과정이고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도 이제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아까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은 이제 이자에서 분비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정상 혈당량에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왼쪽이에요. 그럼 혈당량이 높아지겠죠. 포도당이 분해가 돼가지고 혈액을 많이 흐르니까 혈당량이 높아졌어. 그럼 이자에서 글루카곤을 혈당이 높아졌으니까 인슐린을 분비하겠죠. 그래서 인슐린을 동그라미 쳐놓고요. 인슐린을 분비하면 간에서 글루코젠으로 저장돼 있던 거를 간에서 글루코젠을 포도당으로 포도당이 많은 거지. 포도당이 많으니까 글루코젠으로 합성을 시켜서 저장을 시켜. 그렇지? 그래서 포도당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그럼 포도당을 낮추니까 혈당량이 감소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 과정에 세포에서 포도당도 흡수를 하게 돼요. 포도당에서 흡수를 더 해서 저장을 하고 더 에너지를 만들고 하는 역할을 해요.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이제 혈당량이 낮을 때 보시면요, 이제 배가 고플 때, 허기질 때, 운동할 때 그러면 혈당량이 부족하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자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해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은요, 간에서 포도당을 글루코젠으로 합성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글루카곤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소리. 글루카곤은요, 글루코젠을 분해를 시키는 거지. 포도당을로 분해를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혈액으로 분비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글루카곤은요, 글루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든 다음에 혈액으로 방출시켜서 혈당량으로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혈당량 높을 때랑 낮을 때가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혈당량 높을 때는 이 자리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저장하고요. 세포에서는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그래서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혈당량이 낮을 때는요, 이 자리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해가지고 글루카곤의 역할은 간에서 글루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시켜서 모자란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알겠죠? 자, 오른쪽에 우리 12, 13, 14, 15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추울 때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인데요. 근육을 일단 떨게 하고요. 그 다음에 혈관이 수축돼야겠죠. 이런 것들 찾으시면 돼요. 근육이 떨린다, 기억. 그 다음에 혈관이 수축되어서 열 발상을 이제 줄이고요. 리을, 그 다음에 미음. 티록신 분비가 증가해서 세포호흡이 촉진되면 또 열 발산이 증가되겠죠. 기억, 리을, 미음 되겠고요.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는 거, 그러니까 더울 때가 되겠네. 땀 분비가 증가해야겠죠. 땀 분비가 증가되면서 체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디귿, 혈관이 확장되면서 열을 이제 걷어서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니은 디귿 되겠고요. 14번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은 글루카곤이 되겠고요. 글루카곤의 역할은 글루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글루카곤이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포도당들을 이제 글루코젠으로 합성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인슐린 되겠죠. A는 글루카곤, B는 인슐린 되겠고요. 1번 혈당량이 높을 때는 이자에서 호르몬 B,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되어서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 저장하고요. 세포에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혈당량이 낮을 때는 이자에서 호르몬 글루카곤 A가 되겠고요. 분비되어서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액으로 내보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넘겨주시고요. 자극의 종류에 따른 반응 경로인데요. 이거는 넘어가고요. 오른쪽에 무조건 반사 의식적 반응의 반응 경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결과와 해석만 볼게요. 고무망치로 무릎 가래를 치면 이제 내가 명령을 내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무릎 반사로 저절로 탁 튀어 오른다고 그랬죠. 네, 이런 거.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리가 들리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런 걸 무릎 반사라고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척수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다라고 했었죠. 고무망치가 닿는 것을 느끼고 오른팔을 드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의식적 반응이고요. 고무망치의 자극은 대뇌로도 전달된다. 다리가 들리는 반응이 팔을 드는 반응보다 빠르게 일어난다. 왜? 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뇌를 거치지 않는 무조건 반사이기 때문에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죠. 다리가 들리는 반응의 경로가 팔을 드는 반응의 경로보다 짧고 단순하다. 왜? 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로가 밑에 있어요. 다리가 들리는 반응의 경로에
자극을 수용하고 감각신경에서 바로 척수로 넘어가서 척수에 있는 연합 뉴런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연합 뉴런을 통해 가지고 바로 또 운동신경으로 가서 반응기관으로 전달된다. 팔을 드는 반응의 경로를 보시면요, 이제 대뇌가 추가돼 있죠. 대뇌를 거치니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밑에 정리를 보시면요,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는 무조건 반사는 매우 빠르게 일어난다. 왜? 대뇌에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런 거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우리 신경계만 한번 문제를 풀어 볼게요. 1번부터 15번까지만 풀고요. 호르몬은 어차피 외워서 하는 거니까 집에 와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부터 15번까지 풀고 쉴게요. 두 번째 보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기억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자, 같이 해볼게요. 1번 뉴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되는데 A는 가지돌기, B는 신경세포체, C는 축삭돌기. 이제 몇 번 들으니까 어느 정도 감은 좀 오죠, 그죠?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좀 쉽게 느껴져요. 특히 생물 같은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이다, 그죠? 신경세포체의 다른 이름을 신경세포의 다른 이름을 우리가 뉴런이라고 한다 했었고요. A는 가지돌기, 맞죠?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이거나 정보를 받아들인다. 자, B. 신경세포체가 되겠고요. 신경세포체는 일반적인 세포예요. 그래서 핵과 여러 가지 세포질,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 에너지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DNA도 저장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일반적인 세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고요. 4. C는 축삭돌기고요. 축삭돌기에서 역할은요,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답은 5번이고요. C, B, A가 아니라 A로 들어와서 B를 거친 다음에 C로 해서 말단으로 나간다. 네, 그래서 다음 뉴런에 있는 가지돌기로 이제 정보가 전달되겠죠. 그래서 1번에 5번 되겠고요. 2번은 가는 감각 뉴런이고요. 나는 연합 뉴런이고 다는 운동 뉴런인데요. 뭐 그림에 너무 잘 돼 있는데 가 같은 경우는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문어 머리처럼 이렇게 중간에 나와 있죠. 이런 거를 이제 감각 뉴런의 모양이라고 하고요. 가지돌기가 덜 발달해 있고 축삭돌기가 잘 발달해 있다, 그지? 양쪽으로. 그다음 연합 뉴런 같은 경우는 축삭돌기가 잘 발달해 있지 않고요. 가지돌기가 잘 발달해 있다, 그지? 그리고 짧아 전체적으로. 운동 뉴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뉴런의 모습이에요. 3번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돼 있어요. 답은 3번이에요. 시각신경과 청각신경 등은 나로 구성된다 돼 있는데요. 시각신경하고 청각신경은 어디 있냐면은 뇌에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3번이고요. 연합 뉴런이니까. 그냥 1번부터 보시면요. 가는 자극을 느끼고 판단해서 명령을 내린다는데 이거는 나의 역할이 되겠고요. 중추신경계는 나가 되겠고요. 말초신경계는 가와 다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은 말씀드렸고 다 연합 뉴런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한다는데 이거는 반응기관으로 전달한다. 잠시만.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체크했군요. 답은 3번에 4번이네. 네, 다는 연합 뉴런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운동 뉴런, 그죠? 네, 죄송해요. 시각신경, 청각신경 등은 감각 정보니까 가가 되겠군요. 소리. 3번에 4번 되겠어요. 자극의 전달 방향은 이제 가, 나, 다 순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에 4번 정정합니다. 4번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도 있는데 A는 대뇌가 되겠고요. B는 이제 대뇌 아래에 있는 간뇌라고 하고요. 간뇌 아래에는 중간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뇌 아래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뇌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넘어가요. 뇌교 아래에 이제 척수로 넘어가기 전에 연수라고 해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동그란 조그만 게 소뇌예요. 그래서 대뇌, A는 대뇌, B는 간뇌, C는 중간뇌, D는 연수, E는 소뇌가 되겠어요. 자, A는 몸의 균형. 몸의 균형은요, 소뇌가 하는 역할이니까 틀렸고, 기억, 학습, 감정 등 정신활동을 담당하고 의식적인 활동을 하는 게 대뇌, A가 되겠고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는 아까 전에 시상하부 역할이라고 했죠. 그래서 B가 되겠어요. B, 간뇌. 심장박동과 호흡 운동을 조절하는 거는 소심한 호구, 연수가 되겠죠. D, 맞아요. 4번에 4번 되겠고요. 연수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은 이제 중간뇌가 되겠네요. 그래서 4번에 4번 되겠습니다. 관련된 손상 부위와 기로 이름되어 있는데 사고 전에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과 관련된 건 대뇌가 되겠죠. 가는 A가 되겠고요. 대뇌. 눈에 빛을 비추었더니 동공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눈과 관련된 거는 기억하나요? 동공반사 중간뇌. 그렇죠? 중간뇌 같은 경우는 C가 되겠죠. 그리고 심장박동과 호흡, 이제 생명과 관련된 것, 생명 유지 조절 장치의 중추는 연수라고 그랬죠. 미안. 심장박동 호흡은 정상이나 체온이 항상성과 관련된 거네요. 여기서는 그러면은 이제 간뇌가 되겠네. B. 심장박동과 호흡은 정상이나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항상성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1번.
여기서 다 같은 경우는요 심장박동 호흡은 정상이나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항상성이고 만약에 심장박동 호흡 체온까지 다 문제가 있어, 그럼 연수도 문제가 생긴 거겠다, 그죠? 5번에 1번이고요. 자, 과학 시간에 어려운 탐구 문제를 풀었다. 이거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니까 A 대뇌의 역할이 되겠고요. 무더운 여름날 밖에 나갔더니 땀이 많이 났다. 체온 유지 이런 거는 이제 우리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거잖아요. 이거는 B 간내가 되겠고요. 평균대 위에서 팔을 벌려 몸의 균형이나 운동과 관련된 거는 손해. 그래서 E가 되겠고요. 운동을 하였더니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거는 이제 연수의 역할이 되겠죠. D. 그래서 연수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사람의 신경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있고요. 신경계는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로 구분된다 맞고요.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다 맞고요. 말초신경계는 온몸에 퍼져 있다 맞고요. 중추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돼 있는데요. 중추신경계는 연합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7번에 4번. 자율신경에 대한 설명이고요. 말초신경에 속한다. 기억 맞고 위기 상황에서는 교감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대뇌의 직접적 명령 없이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한다. 이거 맞고요. 디귿. 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촉진하고 소화운동을 억제한다. 맞네요. 기억, 디귿, 리을. 그래서 8번에 5번 되겠고요.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 의식적 경로, 무의식적 경로를 찾으시면 되겠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도 있는데 무조건 반사는 자신의 의지에 관계없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의식적 반응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 있죠. 그러니까 2번도 틀렸고요. 무조건 반사는 대뇌를 거치지 않으니까 빠르게 일어난다고 그랬죠. 3번이 맞네요. 9번에 3번. 육상 선수가 출발 신호를 듣고 출발하는 것은 의식적인 거지. 의식적 반응은 대뇌 판단 과정이 복잡해져도 반응 시간이 변하지 않는다는데 반응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9번에 3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이고요. 신호등을 보고 건널목을 건넜다. 의식적인 거죠. 밥을 입에 넣으니 침이 분비되었다. 침이 분비되는 건 무의식적인 반응이에요. 구강반사라고 그래가지고 구강반사는 연수에서 일어나는 거죠. 침 분비. 뜨거운 피자에 손을 대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츠렸다. 움츠리는 거 회피반사. 그죠? 척수반사하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가는 의식적 반응이다. 맞고요. 2번 가 반응의 중추는 대뇌이다. 맞고요. 나와 다는 무조건 반사. 뇌를 거치지 않는 무의식적 혹은 무조건 반사가 되겠고요. 나 반응의 중추는 척수이다 돼 있는데요. 연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다 반응은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네 맞죠. 10번에 4번.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연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11번 가는 한 사람이 예고 없이 자를 떨어뜨리면 다른 사람이 떨어지는 자를 보고 잡는 반응이고요. 나는 한 사람이 땅 소리를 내며 자를 떨어뜨리면 다른 사람이 소리를 듣고 자리를 잡는 반응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돼 있다. 가와 나의 반응 경로는 같다 돼 있고요. 아니죠. 나는 소리를 듣고 한 거고 가는 무의식적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는 무의식적, 나는 의식적이죠. 자, 2번 가와 나의 반응 시간은 같다 돼 있는데요. 의식적인 게 느리겠죠. 보시면 가는 안대를 안 쓰고 있고요. 나는 안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르겠죠. 가는 무의식이고 나는 의식이니까 틀렸고요. 가의 반응 경로는 눈, 시각신경, 척수대인데 대뇌 떨어진 거네요. 둘 다 의식이 되겠다, 그죠? 쏘리. 가 같은 경우는요 눈으로 보고 감각 정보를 받아들여서 의식이고요. 나 같은 경우는 청각으로 들어오는 의식적인 자극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은 어쨌건 틀렸고요. 3번은 가는 의식적 반응, 나도 의식적 반응. 가의 반응 경로는요 눈, 시각신경, 그 다음에 척수, 대뇌, 척수, 운동신경, 손의 근육 이렇게 되겠다, 그죠? 4번 틀렸고요. 5번 자가 떨어진 거리가 짧을수록 반응 시간이 짧겠죠. 5는. 그래서 11번에 5번 되겠고요. 가, 코에 먼지가 들어와 재채기를 한다. 기침 재채기는요 구강반사, 연수가 되겠고요. 나는 TV 소리가 너무 커서 음량을 줄였다. 이거는 이제 생각해서 한 거죠. 대뇌가 되겠고요. 앞점을 밟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발을 떼었다. 이거는 무의식적인 거니까 척수가 되겠고요.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하면 동공이 커진다. 동공반사 중간네요. 그래서 12번 무조건 반사가 아닌 것 때인데요. 나가 되겠죠. 소리를 듣고 판단해서 소리를 줄이는 거니까. 12번은 나가 되겠고요. 13번은 연수대내 척수 중간내. 자, 14번은 무릎 반사 의식적 반응에 대한 실험이고요. 고무망치로 무릎 아래를 때리는 거는 이제 무조건 반사 척수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고요. 명령이 아니지 축수에서 이제 반응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의식적 반응은 이제 다른 거죠. 1번 무릎 반사는 척수가 중추인 무조건 반사이다. 1번 맞죠? 네, 2번 고무 방치가 닿는 자극은 대뇌로 전달되지 않는다 돼 있는데요. 고무 망치가 닿는 자극은 뭐 대뇌로 전달은 되겠죠. 그죠? 뭐 이제 반응 자체가 무릎이 저절로 펴진다는 거지. 우리가 못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통증을 못 느끼면 큰일 나. 그치? 네. 그래서 14번에 2번은요. 고무망치가 닿는 자극은 대뇌로 전달은 되겠지. 하지만 무릎이 반사되는 거는 무조건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니까 14번에 2번이 틀렸고요. 오른팔을 드는 반응보다 무릎 반사가 더 빠르게 일어나겠죠. 무릎 반사는 감각신경, 척수, 운동신경의 경로로 일어나고요. 오른팔을 드는 반응은 감각신경, 척수, 대뇌, 척수, 운동신경의 경로로 일어난다. 오른팔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대뇌로 전달돼서 내가 생각을 한 거잖아. 그죠? 자, 15번 가는요.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손을 뗐다. 이런 게 대표적인 이제 척수 반사, 무조건 반사의 대표적인 거예요. 나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것을 보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런 거는 이제 대뇌각을 거치는 의식적 반응이 되겠고요. 다 어둠 속에서 손으로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아서 불을 켰다 되는데요. 다는 이제 더듬어서 이제 대뇌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무조건이 아니라 의식적인 거지. 그래서 가만 무조건이고요. 나와 다는 의식적인 게 되겠다. 1번 C와 G는 연합뉴런이다 돼 있는데요. C는 연합뉴런 맞고 G도 척수에 있는 연합뉴런 맞아요. 2번 E와 F는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돼 있는데요. 이 눈에서 들어오는 F와 그 다음에 반응기관으로 전달되는 E, 정확하게는 F는 감각뉴런 되겠고요. E는 운동뉴런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초신경 맞고요. 가의 반응 경로, 그러니까 무조건 반사 중에 척수를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거쳐서 A, 그 다음에 척수 G, 그 다음에 반응기관 E가 되겠죠. 이렇게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감각기관, 그 다음에 척수에 있는 연합뉴런, 그 다음에 반응기로 전달되는 운동뉴런, 이런 식으로 A, G, E가 되겠고요. 신호등이, 그러니까 신호등을 보는 거는 이제 눈으로 보는 거니까 F에서 시작하겠죠. F, 그 다음에 대뇌에 있는 연합뉴런 C, 그 다음에 급히 브레이크를 밟는 거니까 이제 발로 전달이 되겠죠. 그럼 D로 거쳐가지고요. 그 다음에 E, 이제 반응기관으로 전달되겠죠. 그럼 답은 5번이고요. 다의 경로는 F, C, D, E 다 되는데요. 어둠 속에서 손으로 벽을 더듬다 그랬는데요. F, C, D, E. F가 아니죠. 어둠이니까 눈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손으로 더듬는 거잖아. 그럼 경로가 A에서 시작이겠죠. A, 그 다음에 B, C, D, E가 되겠죠. A, B, C, D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대뇌에서 판단한 다음에 다시 내려가가지고 반응기관. 오케이? 네, 우리 1번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단원평가 문제 한번 집에서 한번 아니면 시험 때라도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죠? 10분 쉬었다가 이제 염색책 한번 나가볼게요.